이번엔 중국 외교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베이징 본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고 간부들의 얼굴은 굳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중국 외교부 차석 린샤오웨이가 한국 서울 출장 후 작성한 보고서를 폐기해버린 사건 때문입니다. 14년간 단 한 번도 보고서를 누락한 적 없던 베테랑 외교관이 갑자기 침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국 국영 언론은 이 사건을 외교적 일회 상황으로 보도하며 연일 추측성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베이징 대학 국제관계학 교수 왕리아는 린샤오웨이 차석이 한국에서 무언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단순한 외교문서 폐기가 아닌 중국 외교 정책의 근본적 재검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린샤오웨이가 귀국 후 한국은 우리가 알던 나라가 아니다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자택에 집거했다는 점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 여겨온 중국의 공공 시스템. 그런데 린샤오웨이는 서울에서 어떤 문명 충격을 경험한 걸까요? 엘리트 외교관이 자국의 시스템을 의심하게 만든 진실. 그녀의 충격적인 고백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린샤오웨이입니다. 중국 외교부에서 차석으로 근무하고 있죠. 제자리까지 오르기까지 많은 노력과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자부심을 갖고 일했어요. 특히 중국의 위대함에 대한 확신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한국 출장이 결정되었을 때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어요. 수출입 협정 논의를 위한 일주일 일정이었죠. 제가 알던 한국은 드라마와 아이돌, 화장품으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물론 기술력도 있지만 우리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단지 디자인만 화려한 나라라고요. 출발 전날 제 상관 왕 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린, 이번 출장은 형식적인 자리야. 한국은 우리의 협력이 필요한 나라지. 보고서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모습도 담아두면 좋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외교란 결국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제 생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 천장의 높이와 공간의 넓이가 압도적이었어요.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고 사람들의 움직임마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자동입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였어요. 아무런 설명 없이도 모든 과정이 직관적으로 이루어졌죠. 지문을 스캔하고 얼굴 인식이 이루어지는 그 몇 초 동안 저는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미래의 한 장면을 경험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내가 얕잡아 봤던 한국인가? 머릿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더 놀랐어요. 공항 화장실이라는 건 어디나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냄새가 없었어요. 정말로요. 그리고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세면대 위에는 비누와 핸드타월이 넉넉히 채워져 있었고 화장실 칸마다 비상 버튼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며 저는 말없이 눈썹을 찌푸렸어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한국이라는 이미지와 너무 달랐으니까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항의 얼굴 마케팅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였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외교관이 아닌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낯선 선진국과 마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렬했습니다. 기차는 소음 없이 매끄럽게 달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질서정연했고 사람들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 세계관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들었으니까요. 호텔 프론트에서 교통카드를 구입한 후 가장 가까운 역으로 향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가는 순간부터 저는 또 다른 세계에 들어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지하철역은 놀랍도록 깨끗했어요. 바닥은 반짝거리고 벽면은 매끈했습니다.
어디에도 낙서나 파손된 흔적이 없었죠.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저는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질서를 지키고 있었어요.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바닥에 그려진 노란색 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선 뒤에 줄지어 서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도 그들 사이에 끼어 기다렸죠. 기차가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탑승객들은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린 후에 차례로 탔습니다. 고성이나 밀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마치 무언의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모두가 질서를 지켰죠. 차내 안내방송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차례로 나왔습니다. 다음 역 환승 정보, 심지어 출구 정보까지 모든 것이 명확했어요.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젊은이는 노인이 타자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노인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고 젊은이는 미소로 답했죠. 그 짧은 순간의 교류에서 저는 무언가 따뜻함을 느꼈어요. 우리나라의 지하철은 이렇지 않으니까요. 점심시간 저는 회의장 근처의 무인 마켓에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없었어요. 그저 카메라만 천장에 달려있을 뿐이었죠. 사람들은 물건을 고르고 셀프 계산대에서 결제한 후 나갔습니다. 도난 방지 게이트도 없었어요. 계산을 안 하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제 질문에 마켓 밖에서 만난 현지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물론 가끔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직하게 계산하고 나가죠. 우리는 서로를 믿으니까요. 서로를 믿는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감시 카메라는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사람들 사이의 신뢰였어요. 오후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카페에 들렀습니다.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물어볼 필요도 없었어요. 공공 와이파이가 어디에나 있었거든요. 그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인터넷 속도였습니다. 빨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VPN 없이도 유튜브가 열렸죠. 저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은 각자의 일에 몰두해 있었어요. 누군가는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누군가는 책을 읽고 또 누군가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모든 것이 특별해 보였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은 화려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질문이 가득했습니다. 감시가 없는데 왜 훔치지 않는가? 편리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신뢰였어요. 그리고 그 신뢰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이런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저는 중국 외교관으로서 수많은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깊은 생각에 빠진 적은 처음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고 또 성숙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일찍 중국 대사관에서 동료들과 미팅이 있었습니다. 제가 호텔 로비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을 때 왕밍 참사관이 제 옆에 섰어요. 어떤가, 린? 서울 생활은? 왕밍 참사관이 물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왕밍 참사관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불필요한 감탄은 곤란해. 우리는 여기서 일하러 온 거야. 그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물론 우리가 일하러 왔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좋은 점을 배우는 것도 우리 일의 일부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대사관에 도착해서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리우 대사님도 자리에 계셨어요. 린 차석, 어제 보고서는 받아보았네. 리우 대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이 조금 한국 편향적이라고 할까? 저는 순간 긴장했어요. 저녁마다 본부에 보내는 일일 보고서에 제가 본 한국의 모습을 담았을 뿐인데 그게 편향적이라니요. 대사님, 저는 그저 제가 관찰한 사실만을 썼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과 공공질서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리우 대사님은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보고서는 국익에 맞춰 작성해야 하네.
우리가 배울 점도 있겠지만 그들의 약점도 함께 보고해야 하지 않겠나?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이메일을 확인하니 베이징 본부에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비교 우위는 유지하라. 한국을 칭찬하는 톤은 조심해와 같은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창가에 서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보고서에 진실만을 쓴다면 이건 외교적 실수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아니, 더 심각하게는 제 커리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된 보고를 한다면 그건 제 양심에 반하는 일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서울 시내를 걸었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명동의 거리, 평화로운 청계천, 고층 빌딩 사이로 보이는 남산타워까지. 이 도시는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서 저는 질서와 자유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을 때였어요. 한 노인이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에게 말을 걸었죠. 중국에서 오셨나요? 중국어를 잘하는 노인의 질문에 놀랐습니다. 네. 어떻게 하셨어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제가 젊었을 때 중국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그때의 중국은 지금과 많이 달랐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비슷했죠. 우리는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노인은 60년대에 중국에서 근무했던 경험, 그리고 그 후로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국가는 변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고 믿을 때 그 나라는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 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해서 그 노인의 말을 곱씹었어요. 보고서에 사실을 쓰면 나는 커리어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잊을 수 없었어요. 병원에서, 공원에서, 지하철에서 제가 만났던 조용한 선진국의 얼굴을요. 출장 5일째 되는 날 저는 중대한 실수를 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쇼핑을 하던 중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신용카드, 현금, 심지어 외교 신분증까지 모두 그 지갑 안에 있었으니까요. 주변을 한참 뒤지다가 결국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제 외교관 신분을 밝히자 경찰들은 즉시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그들의 태도는 전문적이었고 친절했습니다. CCTV를 확인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지갑을 사용한 장소를 추적하기 시작했죠. 린 씨,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찾아드리겠습니다. 담당 경찰관 김영사가 말했어요.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중국에서도 분실물을 찾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특히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이라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호텔로 돌아와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김영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린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갑을 찾았어요. 한 시민이 경찰서에 신고했더군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모든 것이 그대로인가요? 네, 현금까지 모두 그대로입니다. 지금 호텔로 가져다 드릴게요. 30분 후 김영사가 제 지갑을 가지고 호텔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지갑을 확인했어요. 놀랍게도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현금 10만 원과 100달러, 신용카드, 심지어 영수증까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지갑을 주운 사람에게 사례를 하고 싶은데요. 김영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분은 익명을 원하셨어요. 제 지갑이 돌아온 것도 놀라웠지만 보통은 사례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익명을 원했다니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지갑이 돌아온 일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그 믿음이 다시 사회로 돌아오는 선순환이었죠. 제 마음속에서 계속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아니면 지금까지 믿어온 게 잘못이었나? 우리는 항상 우리 시스템이 최고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다른 나라를 판단할 때도 그런 기준으로 바라봤죠. 하지만 이곳 서울에서의 경험은 제 확신을 흔들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겠다고요.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제가 본 것, 경험한 것, 느낀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로 했어요.
그것이 외교관으로서, 아니 한 인간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진실을 말하기로 한 결정이 제게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거든요. 베이징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최종 보고서 제출을 위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상부에서는 이미 제1일 보고서들을 검토했고 최종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전달해 왔어요. 한국의 약점을 부각시키고 중국의 우위를 강조하라는 내용이었죠.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해 있었어요. 왕 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린 차석 최종 보고서 초안은 준비되었나?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국장님, 저는 문서로 된 보고서 대신 직접 구술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왕 국장의 눈썹이 위로 올라갔어요. 이례적인 요청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게.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비해온 노트는 보지 않았어요. 그저 제 경험을 진실되게 전하고 싶었으니까요. 우선 이번 출장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예정된 모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었고 양국 간 무역 협력을 위한 기초를 다질 수 있었어요. 기본적인 업무 보고를 마친 후 저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제 진짜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 출장에서 가장 큰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 사회의 시스템과 신뢰의 문화였어요. 회의실 내부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불편하게 자세를 바꾸었고 다른 누군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 국가가 아닙니다. 사람을 믿는 사회예요. 그들의 질서와 효율성은 엄격한 통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사이의 상호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질서정연한 지하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상점, 분실물이 돌아오는 시스템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GDP나 군사력으로 국가의 발전 정도를 측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한국은 그런 수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성숙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 그들의 관계 속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보고를 마치자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왕 국장은 표정을 읽기 어려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린 차석의 관찰은 흥미롭군. 하지만 최종 보고서에는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할 것 같네. 서류로 정리해서 제출하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저는 그들이 원하는 균형 잡힌 보고서를 쓰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경험한 진실을 그대로 전할 거예요. 사흘 후 본부는 문구 수정 요청을 보내왔습니다. 특히 한국은 사람을 믿는 사회다라는 문장을 완화해달라는 요구였어요. 하지만 저는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보고서를 제 개인 파일에 보관했어요. 언젠가 이 경험이 더 넓은 의미를 가질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보고는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조용히 외교 라인 내부로 공유되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일부 정책 검토 회의에서 제 관찰들이 인용되기 시작했죠. 누군가는 린 차석의 서울 보고서에 따르면 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교부에 촉망받는 인재가 아니었어요. 솔직히 승진 가능성도 낮아졌고 중요한 회의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진실을 말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죠. 어느 날 저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중국 청년 교류 프로젝트의 중국 측 담당자로 지원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고민 없이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죠. 첫 회의에서 한국 측 담당자는 제게 물었습니다. 린 차석님, 왜 이 프로젝트에 지원하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진솔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서울에서 경험한 것을 다른 중국 청년들도 경험했으면 해서요. 단순히 기술이나 경제가 아닌 신뢰와 존중의 문화를 말입니다. 그 한국 담당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우리도 중국에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류 아닐까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서울에서 경험한 문명 충격은 한 국가를 다른 국가보다 우월하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난 서로를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저는 정기적으로 서울을 방문합니다. 매번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발견이 있어요. 때로는 부족한 점도 보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저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배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제 작은 세계관을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신뢰, 질서, 시스템. 한국의 일상은 지금도 누군가에겐 문명 충격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때로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이 되죠. 선진국이란 숫자보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증명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의 오늘은 아시아의 내일이 되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도시,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꾸는 공간입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는 이 질서와 신뢰. 세계는 지금 그것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몸소 경험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얼마나 특별한지를요. 저는 린 샤오웨이입니다. 중국 외교관이자 서울에서 새로운 시각을 배운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는 두 나라의 다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국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 여정에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편견을 넘은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고백은 결국 국경 너머의 진심을 움직였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일상은 지금도 누군가에겐 세계를 다시 보게 만드는 장면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안 누르셨다면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사연 가지고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